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간단한 뉴스들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에게 또 법정 제재를 했는데 그 MBC만 신속심의를 거의 MBC만 신속심의를 한대요. 지금 그래서 그 날리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거 갖고 MBC가 가장 강한 중징계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얘네들 진짜 멍청해요. 왜 그러냐면 이 작용이 있으면 이 반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MBC를 지네가 두드려 잡는다고 뭐 법정 제재를 한다라고 MBC는요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MBC 사수하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MBC의 조회율과 시청률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진짜 멍청한 거예요. MBC는 사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 지금 방심위가 제재를 하고 때려봐야 지금 지네가 사실 이번 총선 전에 KBS와 MBC 사장 전부 교체해갖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사람들이 볼 방송이 예전에는 우리 한때 박근혜 정부 때는 JTBC밖에 볼 게 없었죠. 지금은 MBC밖에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멍청한 짓거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MBC는 더 세게 나갑니다. MBC 더 세게 나가요. 그렇죠? 박문진 뭐 이사 교체 뭐를 잘 안 돼요. 지금 하여튼 박근혜 때는 JTBC, 김건희 때는 MBC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료 대란 제가 요즘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본적인 원인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정치 방송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윤석열이가 이 의료 그 어떤 의사의 증언 문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끄는 느낌 있죠. 그러니까 선거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 윤석열이가 뭐 전 국민들이 생각할 때 뭐 여론이 의대 증언은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아서 계속 끄는데 이거 굉장히 멍청한 짓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의사들이 늘어나면 좋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어떤 그 의사들과 정부가 오랫동안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 정부가 해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정부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적당히 좀 대화로 풀지 윤석열이가 지금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했죠. 윤석열이는 지 마누라 문제도 원칙대로 못하는 인간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는 윤석열이가 원칙대로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믿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국민들의 윤석열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끝난 상태인데 이게 윤석열이는 국민 여론이 의대 증원을 늘려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의대 그 학생 숫자를 증원하면 사람들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 것뿐이지 이게 선거에 영향이 있을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의사에 관계된 집안들이나 간호사, 의사 모든 사람들을 또 적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 굉장히 아마추어리죠. 왜냐면 혼란스럽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국정에 대한 신임도가 떨어진다는 걸 잘 몰라요. 두 번째, 그러면 오늘날의 이런 의사 증언 문제에 왜 이렇게 의사들이 어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검찰 정부 때도 그렇고 강경하게 맞설 수 있냐? 이게 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부터 만들어 놓던 시장 만능주의예요. 우리가 근본적인 핵심을 좀 짚고 들어가자고요. 시장의 의료계를 맡겼던 결과가 결국은 의사들이 검찰 개혁만큼 힘든 의사들의 집단적인 기득권 형태를 보여준 거예요. 제 말 동의하시죠? 맨날 뭐 시장 만능주의 떠들다가 결국은 이런 만약에 의사들의 그 의대의 숫자를 증원하려 그러면 의료 공백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체적인 역할을 만들어 놓고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못하냐? 바로 공공의료 확충.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순히 의대 증원이 아니라 공공의료의 확충을 먼저 하고 그러면서 지방 의대나 지방의 의사들의 숫자들을 늘리겠다는 어떤 의대 증원의 발표였고 윤석열 정부의 현재 의대 증원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사 증원 문제랑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좀 생각해봐요. 만약에 의사들 국민들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교수들도 파업한다 그러고 의사들도 파업한다 그러고 간호사로 대처하려고 그랬더니 간호법마저도 지네가 거부했던 인간들이 그러면 의료 사태가 일어나면 마치 그게 의사들의 책임이라고 몰아붙여도 처음에는 의사들이 저렇게 반발한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따가운 시선과 눈총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정부가 저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냐고 하면서 이 혼란을 정부 책임으로 돌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시장에 맡긴 의료계, 그러면서 늘 이명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늘 귀따갑게 우리가 우려했던 게 뭡니까? 바로 의료 명리화, 민영화, 그렇죠? 결국은 윤석열이나 결국 국민의힘 정부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시장의 자율성을 얘기하면서 의사들의 오만방장과 의사들의 기득권을 키워줬던 게 바로 지금 현실적으로 권력을 잡았을 때도 자기네들도 통제 못하는 의사들의 기득권이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이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제 선고가 남았어요. 저는 늘 시작이 어렵지 결국은 한번 시작하면 검사도 탄핵될 수 있다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심판 선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본인들은 정의의 수호자라고 생각해서 자기네들은 무오류의 존재들이라고 늘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 그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무리한 기소를 하고 본인들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본인들이 무리한 기소를 하고 본인들이 무리하게 공소 유지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옳았다 그러면서 없는 제도 만들기 위해서 별건의 수사를 하면서 결국은 범죄 혐의를 씌워서 그 사람을 법적 처벌을 만들었던 이런 검사들도 틀렸다라는, 검사들도 틀릴 수 있다. 본인들도 이제 그 오만과 본인들만의 그 잘못된 정의감을 이제는 대한민국의 헌재에서 제대로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제 선고만 남았는데 만약에 이런 검사 탄핵이 만약에 헌재에서 인용이 된다 그러면 이 검사는 사실상 파면당하는 거죠. 파면당하면 5년 동안 그 어떤 공직도 나갈 수 없고 변호사도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사들이나 전관 예우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정관 판사 정관 검사들이 결국 5년 안에 본인의 어떤 공직생활 20년 30년 했던 그런 어떤 공직생활의 박봉을 한 방에 땡기는 수단으로 썼죠. 부장검사 출신 부장판사 출신은 3년 안에 100억 가까이 돈을 땡기는 그게 바로 정관 예우였죠. 그게 전관 예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관 비리죠. 정관들의 악행이었죠. 검사들의 결국은 부패예요. 우리는 아름답게 정관 예우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사건에 있어서 예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도 이번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은요. 앞으로 이번에 이제 4월 10일 날 총선이 끝나고 제가 줄줄이 검사 탄핵들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지금 검사 탄핵에 올라가 있는 손준성, 그 다음에 이정섭, 그 다음에 술자리 99만 원 세트 만들었던 그런 검사들도 다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검사들도 잘못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선고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검사 탄핵, 판사 탄핵, 저 이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호주 공영방송에서 이거는 굉장히 이 호주 공영방송의 ABC 방송이 어떤 방송이냐면요. 호주에서 신뢰도가 1위인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MBC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MBC에서 호주의 공영방송 1위인 시청률 가장 높은 1위 방송이 한국대사 이종섭은 비리수사 연루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여러분들 중요하냐면요. 호주가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를 어떻게 봤길래 이 범죄 혐의자를 우리한테 보냈지? 그렇죠? 우리나라에 만약에 여러분들 일본에
이토 히로부미에 버금가는 조또 히로부미를 만약에 일본 대사로 보냈어. 근데 일본에서 그 새끼가 왜 우리나라 대사가 왔나 봤더니 이 새끼가 성추행하다가 도망왔어. 성폭행 혐의 피의자야. 근데 우리나라로 도망왔어. 우리나라를 얼마나 하바리 취급하면 성폭행범을 우리나라에 대사로 보냈냐.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호주도 우리나라를 어떻게 봤길래 중대범죄 피의자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내냐. 아, 제가 지금 막 얘기한 거는 욕이 아니라 그 일본 사람들 이름은 뭐 또 아리가또 뭐 야마도 뭐 조또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길래 그냥 그 조또 히로부미라고 얘기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글도 니들도 센스 있게 그거 괜히 뭐 욕으로 해갖고 요즘 방송만 끝나면 노딱 재심 요청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슈퍼챗이 풀려도 노딱은 살아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양국의 호주와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 관계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드디어 민주당이 우리 런종섭, 그렇죠? 런종섭, 네, 그냥 임명장 받기도 전에 그냥 날라버린 런종섭 특검법 당론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당연한 거죠. 이거는 민주당이 4월 10일 총선 끝나고 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달 반 안에. 그러면 또 국회 법사위에서 멸치가 안 돼. 멸치가 또 까딱까딱 대면서 안 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은 또 패스트 트랙을 발의를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21대 국회가 지나면 자동 폐기가 되겠죠. 그럼 민주당은 22대 런종섭 특검법 발의를 해서 다시 그러니까 이거를 선거에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죠. 주요 범죄자를 이거 근데 런종섭 특검법은 하면 거의 대통령도 특검이 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종섭과 런종섭과 결국은 윤천조 런종섭은 한 몸통인 게 확인됐잖아요. 그렇죠? 윤천조나 런종섭이나 왜 런종섭을 도망가게 했을 것 같아요. 런종섭이가 입 벌리면 혹시나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공수처 수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야, 너 빨리 도망가 이 새끼야. 도망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천조나 런종섭이 결국은 이종섭 특검은 최상병 특검과 맞물려서 아니면 현재 최상병 특검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게 4월 2일 날 패스트 트랙에서 발의가 돼요. 언제든지 패스트 트랙이 4월 2일 날 끝나서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 최상병 특검의 런종섭 문제를 끌어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그 카드가 많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이제 공천 결과가 나왔죠. 호남에서 사실상 비명계는 전부 싹쓸이 당했습니다. 비명계 전부 쓸려 나갔습니다. 광주 경선에서 친명계가 싹쓸이 했습니다. 그래서 친명계 이런 얘기 안 쓰면 좋겠고 그냥 이긴 사람들 여러분들 보시면 광주 서구갑에는 송갑석이 날라갔고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게 고배를 맞춰서 조인철 승. 이 조인철은 그럼 누구냐? 이재명 대표의 멘토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무언에 이분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도종환도 날라갔습니다. 도종환도 날라갔고 개인적으로 도종환 의원은 참 개인적으로 좀 인자하시고 좋은 분이었는데 제가 저번에 친문은 이번에 심판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권력을 줬을 때 쓰지 못했던 친문들은 3선 이상들은 사실 심판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이나 그런 면에서 도종환 의원이 어떤 좋은 면도 있지만 결국은 본인들이 행정부 권력과 입법부 권력을 가졌을 때 허구한 역풍 타령하고 납작 엎드리라고 했던 그 결과가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심판받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 송갑석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에서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그다음에 도종환 의원은 누구에게 날아갔냐? 친명계의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날아갔습니다. 처음에 이현희 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여러분들 동작을 출마를 좀 준비했었는데요. 총선 한 80일 정도 남기고 청주 흥덕으로 지역구를 바꾼 다음에 이번에 이겼다. 도종환을 이겼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소식, 경기 고양정에서 이용우 뭘 하는지, 난 이용우 초선인데 뭘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김영환 전 경기도 의원에게 이용우 날라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전남 목포에서는 현역 김원희 의원이 배종호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을 이겼고요.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에서는 현역 김승남 의원이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사에게 패했습니다. 현역들이 다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전략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서는 손은모 전 이재명 대선 후보 순천 선거대책본부장이 김문수 당대표 특별보좌계약을 꺾었어요.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에서는 전성 변호사가 승기를 잡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면 웬만하면 이제 다 날라갔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도종환 의원님은 시 써라. 시는 잘 쓰신다. 도종환 의원님은 또 시 써라. 그다음에 여론조사 여러분들에게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인천 계양을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여기저기서 뭐 원희룡이 이재명 따라잡았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재명 51, 원희룡 34. 이천수를 끌고 다니든 삼천수를 끌고 다니든 오천수를 끌고 다니든 안 된다. 이재명 51 대 원희룡 34. 그 다음에 광진을에서는 고민정 43 대 오신환 32. 수도권 격전지라고, 그쵸? 수도권 격전지라고 막 국민의힘에서 띄웠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10% 이상씩 차이가 나요. 안 된다. 그 다음에 분당은 좀 걱정입니다. 분당 여러분들 지인 찾기랑 우리가 좀 바꿔리 합시다. 분당 갑에 이광재 의원 대 안철수는 안철수 46, 이광재 38. 저는 점점 이거는 이제 하루에 0.5씩만 잡으면 이깁니다. 하루에 0.5%만 잡으면 이기니까 계속 안철수가 안철수입니다. 이번엔 철수 안 합니다. 철수해! 이번엔 철수 안 합니다. 철수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분당을에서도 김은혜가 김병욱 의원에게 지금 한 4% 정도 이기고 있어요. 우리 분당 여러분들 좀 화이팅 합시다. 알겠죠? 휴대폰 열어보면 내 친구 중에 분당 사는 친구도 꼭 한 명씩은 있어요. 친구들 중에. 그 다음에 중성동을에서 전현희가 이기고 있습니다. 땅이숙 33, 전현희 41. 땅이숙 33. 땅이숙 잡는 전 권익위원장 전현희가 41. 분당 바꿔리 좀 합시다, 여러분들. 땅이숙의 한계. 여기를 뭐라고 하죠? 전현희 땅 짓고 헤엄치기. 예, 이번 중성동 갑에서는 땅 짓고 헤엄치기. 땅은 누구다? 땅이숙. 오늘 막 던집니다, 말. 예, 알아서들 드세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큰일입니다. 동작을 나경원 대 나국상 대 류삼영 50, 나국상 50, 유삼영 37. 야, 여기는 너무 좀 늦은 감이 있어, 그쵸? 이 동작이 만만한 지역이 아닌데
지금 너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유삼영 전 총경과 지원까지 갔는데 또 동작을도 많이 좀 합시다. 그리고 야 이게 이수진 의원이 탈당을 하는 바람에 이 이수진 의원 조직들이 여기 합류를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동작을도 여러분들 바까리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그 다음에 김태호 대 김두관 43% 동률. 이쪽도 어떻게 보면 낙동강 벨트 전투죠. 늘 인상 쓰고 있는 김태호 늘 맨날 김태호는 맨날 이러고 있어요. 친박입니다. 그래서 김태호 아무리 김두관이가 똥볼은 잘 차더라도 김태호 날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동률이에요. 여기는 진짜 바까리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뭘 잘했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주비례연합에 대해서 제가 민주당 비례연합에 더불어민주연합에 연합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건데, 민주당이 이번에 비례를 약간 여러분들이 보셔도 손해보는 느낌이 없지 않아 많죠. 파란을 일으키지 못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일이고, 근데 뭐가 있냐면 이제 소수 정당들이 민주당과 겨루는 일이 없어요. 민주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왜 그러냐면 과거에 민노당 계열, 통진당 계열이 결국은 진보당을 이어받은 거거든요. 진보당이 이어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울산 민주당 진보당 손잡고 시민 명령으로 하나 됐다. 진보당 총선 후보 3명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무공천으로 민주당 지원을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민주노총 울산 본부장을 지낸 윤한섭 진보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우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중구 오상택, 남구갑 전은수, 남구을 박성진, 동구 김태선 이런 사람들이 그 이상 더불어민주당 북구 윤종호 진보당 이상 6명의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울산 시민의 위대한 승리를 만들까? 울산에 6군데가 있는데 진보당 1군데 빼고는 전부 민주당에게 단일화를 해줬어요. 알겠죠? 전부 그 이상원 의원이 뭐가 아깝냐? 하나도 안 아깝지. 지금 북구의 윤종호 진보당 빼고 5군데를 전부 민주당 의원에게 과 단일화를 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비례연합의 효과가 될 수 있어요. 비례연합의 효과. 그래서 요거는 좋은 소식이다. 진보당 울산 북구서 시의원 후보 내지 않기로 사실상 민주당 지지 뭐 이렇게 하여튼 다 한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국힘당 선대위 한동훈 원톱이랍니다. 잘하시는 분이시죠. 지금 이번 선거는 종북대 북한에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대선할 경우에는 또다시 종북 운동권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종북들이 잡으면 되겠습니까? 이 지랄 아유 씨발. 이런 애가 뒷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민주당 얘기를 조금 이따가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렌님 하나만 좀 기사 좀 올려주십시오. 로렌님 기사 여기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시면요, 국민의힘 당사 기습 진입 대진년 회원 2명 구속이 됐는데 이게 어떤 기사냐면 중요한 기사입니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소도 7명이 국민의힘 당사의 성일종 사태, 일종이 있잖아. 뭐 망발한 인간 있잖아요. 뭐 이토이 히로부미가 무슨 뭐 선구자였다. 그래서 2명이 구속되고 2명이 기각됐어요. 법원이 도망칠 염려가 있대. 아유 진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했는데, 영장이 기각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피의자 지위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대진년 10명 이날 구속 심사를 앞두고 서울 남부지법 정문 앞에서 구속영장 시위를 했습니다. 성일종 그리고 그러면 성일종이 어떤 얘기를 했냐?
서산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이 미친놈이죠.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도 제가 뭐라고 했냐, 오늘 방송 제목도 1번이냐 일본이냐 그런 방송 제목을 한 거고, 이 구속된 학생들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재일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재일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연결을 해서 이 사건이 어떤 게 중점적이고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는지 이재일 변호사 연결합니다. 네, 이재일 변호사.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이번 학생들이 어떻게 하다가 구속됐죠? 아, 예. 이번 그 사건은 그 학생들이 그 국민의힘 당사에 진입했다가 그 법원이 그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2명을 구속하고. 아, 예. 전화 연결할게요. 예,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이재일 변호사님. 예. 제가 이재일 변호사님 이거 성대모사 좀 했어요. 예, 저 지금 막 보다가,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이재일 변호사님 오늘 저 기사 예. 저희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 아 진짜 학생들이 이게 뭐 전두환 정권도 아니고 당사 진입했다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는데 정확히 어떤 혐의고 어떤 사안이고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저도 오늘 저녁 한 6시? 좀 지나서 이게 저 소식을 듣고, 네. 최근에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지만 다 기각이 됐거든요. 그렇죠. 저도 최근에 다. 저도 소식을 듣고 그러던 차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영장 시집 심사는 다른 변호사님이 저기 재판에 나가셨고, 네.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이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재판 단계는 좀 이제 그 여건이 안 되시나 봐요, 여력이.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변호인 이제 선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논의가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선임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지금 대표께서 잘 기사에 내주신 것처럼 지금 성일종 의원에 대한 네. 이 성일종 의원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 사과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비판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네. 이재명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이것을 지난 토요일 날 이제 학생들이 7명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국힘당, 그 여의도에 있는 국힘당 당사에 이제 들어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제 집시법 위반하고 공동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 검찰이 제가 늘 당하는 거 집시법 위반, 공동 건조물 침입. 맞아요. 대표님 그걸로 허건 날 벌금 내고 있거든요. 예. 대표님 그게 대표님 건조물 침입 사건이 딱 이 사례인데, 예. 대표님 건조물 침입 사례가 뭐였냐면 그 당시 이제 우상호 대표 있을 때, 그죠? 원내대표 있을 때 민주당 들어갔을 때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이 약식 기소가 됐고, 100만 원이 약식 기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기 이재명 대표님 민주당에서 선처를 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탄원서를 써주셔가지고 그게 벌금이 한 70만 원으로 우리가 감액이 됐죠. 60만 원으로 감액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건조물 침입에 대한 이런 혐의점이었지만 약식 기소였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정식 재판 청구해가지고 벌금액이 감액된 사례였거든요.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범죄의 중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표님 사례에서 보듯이 이 사건 자체가 건조물 침입이라면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일단 그 점에서 걸리고, 왜냐하면 이 대진현 학생들이 예전에 저기 국힘당, 이 학생들 말고 다른 학생들이죠. 이제 그 지역 이제 학생들이 국힘당사를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광주에서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대부분 학생들이 약식 기소가 됐어요. 한 벌금 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그 학생은 이제 김건희 여사도 비판을 했어요. 그 저기 대선 때. 그래가지고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구공판이 돼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당연히 비판하면 무섭죠. 그러니까 불구속 구공판을 했는데 검사가 그 1년 구형을 했어요. 비판했다. 1년 구형을
했고 또 이제 국힘당사 이렇게 진입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절반씩 한 징역 6월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게 결국에 광주중앙법원에서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벌금 500만 원으로 나왔어요. 네. 500만 원이면 한 250만 원씩 이 정도 선의 사건이거든요. 이런 건조물 침입이라는 것이. 네. 근데 이 사건을 이제 중대하다고 해서 무려 그러니까 4명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어요. 네. 총 7명이 들어갔는데 네. 05년생도 있어요. 05년생도. 어린 학생도 있고. 근데 네 명의 학생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고 검사가 어제 했어요. 11일 날 했는데 오영생님은 이번 3월 2일 날 입학한 애들이네.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그 구속된 두 학생은 한 명은 남학생, 한 명은 여학생인데 남학생은 지난 학기인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쿠키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등록 뭐 이제 자격도 따가지고 하고 일을 하고 있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 대학교 2학년이에요. 대학교 2학년이 이제 중간고사 봐야 된단 말이죠. 학기 중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점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례들만 보더라도 이것을 영장 청구를 하고 왜냐하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기 그 남부지검 출입 기자님도 통화를 하고 그랬다가 아까 저녁에도 이제 법원 풀도 받고 이제 하다 말씀 들어보니까 최근 이런 사례 중에서 구속된 사례는 그 기자님이 보기에는 처음 봤대요. 이런 사례로 구속된 것은.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근데 구속 사유를 보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범죄의 중대성 뭐 여러 가지 뭐 증거인멸도 이게 유튜브 다 생중계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과거에 또 다른 이제 집회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도 뭐 대통령실 용산에서도 뭐 이제 학생들이 갔다가 이제 영장 청구가 됐었나 그 건이었나 아무튼 옛날에 그 전에 미대사관이었나 해가지고 또 이제 학생들이 구속영장 청구된 학생들이 일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다 기각이 됐거든요. 근데 뭐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영장 시각 결과는 그렇게 내주셨는데 근데 도망할 염려라는 것이 과연 이게 다들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지금 부모님들도 되게 걱정하고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오늘 재판에서 소명이 덜 됐거나 내지는 법원에서 좀 이제 검사가 이제 영장 청구서 지시한 내용들을 좀 더 의미 있게 본 것 같은데 근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향후에는 그래서 지금 그 부모님들 의견도 그렇고 해가지고 일단 전에도 이제 제가 이 설명 같은 거 많이 우리 회원님한테 드린 것처럼 일단 기소 전에 구속적부 심사 그렇죠. 그거 하면서 이제 탄원서도 받아야죠. 많이들 써주실. 탄원서 앞장서면 되겠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 거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제 기소 전 단계에서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기소가 되면 이제 보석 허가 청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사기 기간이 10일이 될지 20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일단 하면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기일 잡히고 바로 결정을 내리긴 하는데 물론 확률은 적습니다. 확률이 적다 보니까 구속적부심사 청구에서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보석허가 청구로 바로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도 있고 최근에 송영길 대표님께서도 그랬죠. 구속적부심을 아예 안 하고 보석 청구를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근데 그 구속적부심을 이 경우에 좀 해야 된다. 왜냐면 이 학생 빨리 나와서 중간고사도 보고 해야 되잖아요. 학생인데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할 예정이고 영등포 그러니까 오늘 약간 이제 다른 이제 의견들이 있었던 게 뭐 가족 접견이 제한됐다는 말도 있는데 제가 이 부모님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전달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영등포 경찰서에서 일단 내일부터 해가지고 가족들이랑 저도 이제 접견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할 예정입니다. 예. 네, 어쨌든 끝까지 우리 학생들 억울하게 피해 당하지 않게 우리 구속 적부심도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어른들 우리 기성세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언제든지 그 탄원서나 선처 뭐 이런 게 필요하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예,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되게 억울한 건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어쨌든 기어이 이렇게 두 명을 이제 어린 학생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변호사 참 힘든 변호 많이 맡고 있는데 힘내시고. 별 말씀이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입틀막 정부 아니랄까봐 학생들이 무슨 도주의 우려가 무슨 누구를 죽인다고 협박을 했습니까? 무슨 화염병을 던졌습니까? 당사 진입했다고
건조물 침입죄 집시법 위반. 쪽팔립니다. 쪽팔려 진짜.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민주당이 공천 파장이다. 이거는 선거 전에 어떤 정당이든지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정당이든지 인적 쇄신을 하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민주당은 혁명적 공천, 혁명적 어떤 선거에 어떤 그 물갈이를 이뤄냈다. 그래서 시끄러운 거다. 국힘당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검찰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김건희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이 김건희 특검 재의결의 표를 의식해서 어떤 물갈이도 거의 없었어요. 누가 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여태까지 국민의힘의 마구잡이 공천이라고 합니다. 저는 악덕 패륜 공천, 악덕 패륜 공천의 후유증이 지금부터 나타납니다. 박덕흠이는 벌써부터 22대 당선 축하 케이크를 받고 주접 떨고 앉아 있고요. 박덕흠이 오늘 선관위에 고발됐습니다. 출판 기념회 한다 그러고 하면서 출판 기념회에서 마술 공연을 했습니다.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 민주당은 좀 잘 알고 있던데 출판 기념회나 어떤 여러분들 개소식 같은데 막 공짜로 와갖고 뭐 해주는 거 다 기부행위로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 개소식이나 이런 거 별로 재미없잖아요. 축사만 1시간 하잖아.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화려한 공연이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거를 하게 되면 기부행위나 그런 것들의 선거법 위반에 걸리기 때문에 마술 공연하다가 충북 선관위에서 고발당했습니다. 근데 이 무료 공연이라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되는데 이 지역구 있죠. 이 지역구 제가 잘 알아요. 이 지역구 가면요, 박덕흠이가 거의 대통령이에요. 진짜로. 이 지역을 제가 왜 잘 아냐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곽상원 변호사가 여기 도전을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곽상원 변호사가 이 지역에서 박덕흠이랑 붙었었어요. 박덕흠이랑 그 당시에 곽상원 변호사가 붙었는데 와, 여기 선거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도농 복합지역이래 갖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닌다는 무슨 뭐 마을 사거리 가봐야 10명도 안 보여요. 10명도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박덕흠이가 사실 이번에 국회에 나오지 박덕흠이는 사실 감옥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응? 박덕흠이 예전에 HD SH 사건인가 뭐 거기 터졌을 때 얘 지금 그 당시에 행안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 얘가 무슨 회사를 여러 개 소유하고 있어요. 얘 재산만 2천억인가 200억인가 얘 돈이 엄청 많아요. 이런 애를 공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끝나면 박덕흠이 같은 특검해야 돼요. 박덕흠이 특검해야 돼. 얘 거기 가봤더니요, 거의 지가 건설회사 차려놓고 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인가 거기 있으면서 일감 몰아주기 다 걸렸잖아요. 일감 몰아주기 만약에 민주당에서 걸렸어 봐요. 가루가 됐습니다. 가루가. 이런 놈들이 공천 받고 있어요. 덕흠이 이런 애들 특검해갖고 얘 보내야 돼요. 장해찬이 친윤이라고 하면서 엄청 까불고 다녔죠. 난교의 힘을 요즘 만들고 있습니다. 난교의 힘이라고 떠들었더니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비록 10년 전이라도 정제되지 않는 표현을 조심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해요. 얘네들은 공천 다시 줄까? 다시 한번 심사해라 라고 하면 바로 쫄아요. 근데 여러분들, 장해찬이가요 2012년도까지만 하면 얘가 그래도 정신 제대로 박혀 있었어요. 얘가 예전에 어떤 글을 썼냐면요,
MB보다 이승만이 더 싫다는 글을 썼던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2012년 7월 20일 날 어떤 페이스북에서 어떤 글을 썼냐면요. 용서가 우리 사회를 망쳤다. 얘 정신 똑바로 있던 놈이에요. 용서가 우리 사회를 망쳤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독재를 하고도 그들은 결국 역사로부터 용서받았다. 누구는 조상의 땅을 찾기 위해 소송을 걸고 또 누군가는 29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서 골프를 치며 경찰의 호유를 받는다. 이런 꼴을 보고 자란 후대는 지금 당장 잘 먹고 살수 이런 꼴을 보고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정의 따위는 얼마든지 외면해도 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역사가 죄인을 심판하지 않는 현장을 목격하며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새끼 정신 똑바로 박혀 있었다니까. 얘가 말한 독재는 전두환을 얘기했던 거고 2003년 4월 제3명시에서 이 전두환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왕조 시대도 아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피해 숙청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값싼 용서의 이름으로 후대와 역사 앞에 구질구질한 교훈을 남기는 것은 더더욱 바라지 않는다. 이승만의 첫 단추를 잘못 꿰고 김대중이 아예 단추를 뜯어버린 대가가 너무 크다. 김대중 대통령이 용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명박보다 저 두 명의 대통령이 더 싫다. 얘 정신 똑바로 박혀 있다가 갑자기 돌아버린 거죠. 얘가 왜 지금 이게 MB보다 이승만이 더 싫다라는 게 현재 국힘당과 좀 배치가 되냐면 국힘당에서는 요즘 건국전쟁 영화 연락에 띄우고 있잖아요. 건국전쟁 영화를 연락에 띄우고 있는데 지금 얘가 했던 데는 이승만을 거의 첫 단추를 잘못 깨는 범죄자 친일청산을 막은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데 결국 국힘당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쓰레기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난교의 힘 그 다음에 도태우 지금 도태우 국힘당이 여러분들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지금 계속 도태우의 과거 발언 일배 사이트 이용 하고 있는데 지금 결론을 못 내요. 그랬더니 도태우가 오늘 5.18 정신 존중하고 이어받겠다. 갑자기 공천 박탈 위기가 오니까 5.18 북한군 소행이라고 떠들었던 인간이 갑자기 5.18 정신을 존경하게 되나? 나쁜 놈들 아니에요? 갑자기 없던 5.18을 존경하게 되는 게 공천의 힘인가? 얼마나 배지가 달고 싶으면 그동안 5.18 정신을 훼손하고 북한군 소행이라고 5.18을 폭동이라고 했던 자가 갑자기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나? 나쁜 놈의 새끼들. 아이고 이런 놈들을 공천하는 국힘당 여러분들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한동훈이가 계속 국힘당의 비례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된 다음에 어떤 짓거리 했어요. 운동권 청산을 외쳤죠. 진짜 한동훈이 대단한 새끼예요. 운동권 청산하고 있어요. 하태경이 날아갔습니다. 예. 상경하자마자 전부 하태경에서 태를 빼면 뭐죠? 다시 하경합니다. 상경하자마자 다시 내려가야 돼요. 운동권 청산해버렸어요. 지금 정청래 의원이랑 함운 누구죠? 마포을에서도 운동권 나왔죠? 마포을에서 거의 정청래 의원이랑 더블 스코어 하나요. 지금 운동권 청산한다 그랬더니 진해당 운동권 청산하고 앉아있어요. 원희룡이도 운동권이었죠. 이재명 당대표랑 붙게 해놓고 원희룡 날라가고 하태경 날라가고 함은경 날라가고 진해당 운동권 청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 이상합니다. 이게 하태경 문제가 되게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지금 하태경 문제가 제가 보면 국힘당의 새로운 내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이혜훈이가 여성 가산점 10점을 받았어요. 이게 3명이 경쟁했어요. 누가 봐도 이영이라는 거는 친윤이었어요. 사실상 비윤끼리 둘이 붙었는데
하태경이가 1차전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겨요. 어떻게 이기냐면 1차전에서 하태경 46.01, 이해운 29.71, 거의 26% 차이가 났고 이영이 25.90. 그리고 이영의 표를 다 흡수해도 54 정도인데 여성 가산점으로 뭐 최종 0.71 차이로 이겼대요. 그래서 지금 하태경이가 이거 원 데이터를 공개해라. 왜냐면 하태경이가 이거 굉장히 물고 늘어지는 게 있거든요. 이거 조금이라도 만약에 누가 손장난 쳤다고 하면 국힘당 이거 굉장히 뇌관이에요. 뇌관. 굉장히 뇌관입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0.71 차이로 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태경이가 얼마나 이거 질긴 놈인데요. 이거 자가 보면 국힘당 앞으로 이거 뇌관입니다. 뇌관. 예의 주시하면 되고요. 지금 컷오프 민주당에서 컷오프 됐던 전병현 전병희가 더러운 미래에 입당을 했어요. 그래서 동작갑에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동작갑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누구냐면 김병기 의원님 0.71 김병기 의원 지역구거든요. 김병기 의원 지역구에 전병현이가 나오면 제가 예상합니다. 3%도 안 나와요. 3%도 안 나와요. 엿먹으라고 나온 거죠. 근데 이 동작갑에서 전병현이가 3선을 했던 자예요. 17대에서 19대까지. 근데 이 사람은 20대, 21대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8년 전의 조직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애들은 그냥 더러운 미래가 갖고 정치 인생 마지막 종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박용진이 경선 탈락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박용진이 경선 탈락하자마자 김종인에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박용진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계속 내가 박용진의 스승, 박용진의 사실 수양아들, 그러니까 김종인의 수양아들, 박용진을 데리고 가려고 할 거다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에서 컷오프 단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느닷없이 김태섭이랑 조홍천이가 박용진 힘차게 일어서라. 이거 뭐죠? 일로 와. 우리 앞번호 좀 가게 일로 와. 지금 금태섭이랑 조홍천이가 더러운 미래에서 아니죠. 저쪽이죠. 개혁신당. 예, 개혁신당에서 손짓을 할 것이다. 지금 개혁신당에서 박용진이를 왜 그러냐면 개혁신당이 현재 4명이잖아요. 그래서 박용진 진짜 이번에는 가라. 제발 가라. 제발 가달라.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여러분들과 국힘당이 좀 첨예하게 비교가 되는 게 국힘당은 한동훈 원톱 체제에 나국상, 원희룡, 안철수 그다음에 윤재욱이라는 원내대표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민주당에 비해서 근데 여러분들 특징이 있어요. 한동훈이 빼고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나국상, 안철수, 원희룡 그다음에 윤재욱, 안철수 이런 자들은 전부 현역에 투입되는 애들이죠. 전부 자기 지역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무슨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습니까? 웃기죠? 응? 자기 지역구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간들인데 공동 선대위원장을 수락을 했어요. 현역 후보들인데 민주당은 어떠죠?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는 현역이지만 원희룡을 거의 20% 이상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데이터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그 지역구를 포함해서 어차피 이재명 당대표님은 전국을 뛰어야 되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 거기에 이해찬 당대표님이랑 김부겸 전 총리 이렇게 합세를 했죠. 그러니까 김부겸, 이해찬, 이재명 3톱 대한민국의 주인은 영부인도 천공도 아닌 국민이다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선거를 가면요. 아까도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떤 바람이에요? 여러분들 느끼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어요? 민주당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했죠, 분명히 여러분들. 했죠. 그러지 않아요? 민주당 너무 시끄러워. 어떻게 이러다가 민주당 이번 총선 망치는 거 아니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원래 공천은 시끄러운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더욱이 민주당이 이번에는 야당으로서 공천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컷오프 된 사람들한테 떡 먹어! 이거 할 게 없다. 근데 국힘당은 공천 탈락시키고 호주로 튀어! 어디로 튀어! 한전 사장에 뭐 이렇게 줄 게 많다. 그래서 저쪽은 조용한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민주당이 다시 이재명 당대표가 전국을 휩쓸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심판론이 부활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심판론이 여러분들이 봐도 이제 여러분들 주변 상가나 이런 데 막 텅텅 비고 뭐 100g짜리 청양고추 100g에 2,000원인데 식당 사람들이 고추 좀 더 주세요. 그러면 그냥 고추로 따귀를 때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 그래갖고 9,000원짜리 백반을 갑자기 12,000원을 받을 수도 없고 지금 엄청나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식재자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당연히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유값이 올라가면 빵값과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음식점 제과점과 뭐 올라갈 수밖에 없듯이죠. 지금 결국은 제가 이번 총선은 경제 파탄의 책임은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윤석열 정부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심판론이 부활돼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심층 분석 들으면서 한동훈이가 처음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한동훈 세다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일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죠. 타이밍이 얕갔다. 한동훈이 너무 빨리 왔다. 그렇죠? 제가 한동훈이가 2월 말이나 3월 초에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빨간불이 들어와야 된다. 근데 한동훈이가 너무 빨리 12월 말에 거의 출전을 했어요. 항상 제가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가 너무 빨리 나옴으로써 한동훈이가 이제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카드도 없고 한동훈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 뒷심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해찬, 김부겸, 이재명은 누가 봐도 여러분들 노련미가 있잖아요. 선거 막판에는 어떤 식으로 조져야 되고 선거 초반에는 어떻게 조져야 되고 엄청난 산전, 수전, 공중전, 육박전 그 다음에 모둠전까지 다 드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산전, 수전, 공중전, 육박전까지나 해본 사람 있지만 모둠전을 막걸리랑 드신 분들은 없어요. 이분들은 다 드셔보신 거예요. 결국은 노련미가 역전을 해요. 선거는 막판 지지층 결집. 막판 지지층 결집에 그리고 선거는 제가 늘 뭐라 그러죠? 프레임 싸움이라 그러죠. 선거는 프레임 싸움이라 그러잖아. 자네들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뭘로 끌고 가려고 그랬죠? 이재명 심판 선거. 제가 그랬잖아. 조중동이 아마 이 선거판이 윤석열 부정평가가 60%까지 되고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70% 정도 넘어가는 이 선거를 보면 윤석열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이가 나대면서 윤천조가 돼버렸다. 그 심판 선거를 억누르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윤천조가 만약에 집권 말기였으면 윤천조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부정평가가 60%나 넘는데 왜 윤천조는 자기를 싫어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뿌린다라고 예고를 하냐. 이번 총선이 내가 얼굴을 비치지 않고 국민의힘이 이기면 자기는 더 레임덕이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힘당이 총선에서 선전을 하더라도 윤석열의 지분이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윤석열이가 얼마나 얍삽하냐면 자기가 안 그러니까 조중동은 계속 윤천조 너 그냥 찌그러져 있어. 윤석열에게 조중동은 끊임없이 너 그냥 김건희랑 둘이 짱 박혀 있어. 나대지 마. 계속 시그널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띄워갖고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제 말 이해해요?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선거를 치르라고 조중동은 계속 시그널을 주는데 윤석열 입장은 어떻게 해? 내가 찍으러 있다가 한동훈이가 지휘하는 국힘당이 이번 총선에서 선전이라도 하고 나면 자기는 앞으로 3년을 계속 임기가 남았는데 이번 총선에 오히려 지분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당 장악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가 이번 총선에 여기저기 18개 다니면서 천조를 뿌리고 다녀갖고 이번 총선에 이바지에 따라는 뭔가 공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부정평가가 높은데도 총선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서 나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국힘당이 참패를 할 경우에는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돌아가요. 한동훈이는 바지니까 모든 책임은 윤석열이야. 나대지 말랬잖아 이끼야. 조중동은 바로 윤석열의 관건 선거 버금가는 민생 토론에 오히려 역풍 맞았다. 100%입니다 기사가. 그치? 근데 만약에 이게 집권 말기라 그랬으면 어차피 자기 권력이 끝났으니까 자기를 지켜줘야 되는 다음 미래의 권력에게 한동훈에게 넘겨주고 자기가 안 보이면 되는데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관건 선거에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돈을 천조라 뿌려대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가름을 하시면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은 신선함이 없어졌어요. 정치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지역구나 그런 데서 3선 이상, 4선 이상, 5선 이상 이렇게 해버리면 늘 지역구에서는 물갈이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새로운 제품이 더 신선하고 새로운 제품이 어떨까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정권 초반에는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어떤 지지율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미 한동훈이는 김건희 사태 때나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거에서 윤석열과 차별화 시도에 실패를 했죠. 윤석열과 차별화에 실패를 하면서 이미 한동훈은 한계를 드러냈어요. 한동훈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고 한동훈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에게 악담을 퍼부으면서 이재명 심판론을 꺼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 대선이에요? 웃기죠? 마치 윤석열이가 전국을 다니면서 천조를 뿌린다는 거는 마치 대선 공약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이는 계속 이재명을 심판해야 된다 그래요. 이게 왜 안 먹히냐면 이게 만약에 전국적인 선거, 만약에 대선이라 그러면 이재명 한 명의 심판 선거가 될 수 있지만 이거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단위 선거예요. 지역 단위 선거에는 인물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민주당의 지금 리더이고 얼굴은 이재명이지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재명이 아니거든요. 이재명이 아닌데 분명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국힘당의 어떤 박터금이 우리 만약에 민주당의 누구 하면 누가 봐도 이 새끼는 오랫동안 헤쳐먹어서 바꾸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리하냐? 민주당은 대부분 다선 의원들이 대부분 날라갔어요.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이고 국힘당은 원래 있던 애들이 지역구를 사수했어요. 특히 다선 중진들이. 그럼 어때요? 바꾸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은 끊임없이 본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보고 싶어하는 여론조사나 샘플 500만 원짜리 갖다가 뭐 박빙이니 수도권 뭐 팽팽하니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지금 누가 봐도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 그리고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입틀막 정부 뭔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검사 독재 정부가 사실상 군사 독재 정부보다 더 법 기술자들이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한다는 느낌은 누가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낮은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윤석열은 이거는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다. 주둥이로만 공정과 상식 정의를 외치고 지 마누라, 지 장모, 지 주변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의 잣대가 이중잣대라고 잣대가 틀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윤석열에 대한 공정과 상식마저도 이미 깨졌어요. 그게 언제냐? 김건희 특검이었다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을 윤석열이가 강골검사 상식과 공정 이런 얘기를 윤석열이가 만약에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고 김건희도 법정에 쓰고 특검의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누가 봐더라도 지 식구 감싸기, 지 와이프 감싸기. 그게 아니구나.
윤석열은 김건희의 지시를 받고 특검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 모든 게 윤석열이가 그렇게 얘기했던 공정상식 이게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힘당이 점점 민주당은 이제 항상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다. 정당의 지지율도 바닥을 찍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민주당은 앞선 지지율에서 하락세였지만 그 하락세가 사실상 멈추고 다시 양봉을 주식으로 치면 다시 바닥 찍고 상승기류예요. 근데 국힘당은 맨 바닥 거의 상장 폐기될 뻔하다가 윤석열이가 천조 뿌린다 그러고 한동훈이 가고 언론이 지금 나서고 지금 검찰이 위성정당 노릇을 하면서 상장 폐기 위기를 벗어나서 다시 흑자 전환을 하려다가 갑자기 여기저기서 난교의 힘 거기에다가 도태위의 5.18 발언 여기저기서 구설수가 터지면서 사실 공매도가 터진 거죠. 예, 이 새끼들은 안 돼 그러면서 막 매도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응? 매도를 막 날리다 보니까 주가가 쭉쭉쭉쭉 빠집니다. 그 다음에 낙하산 공천도 여기저기서 실패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 잣, 난교의 힘. 얘네들은 앞으로 가면 악재가 겹칠 수밖에 없어요. 악재가 겹칠 수밖에 없죠. 지금 민주당은 더한 악재가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이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민주당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찬아 가자. 탈당하는 이낙연. 초반에 민주당 거의 분당 사태에 버금가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몇 명 국회의원 나간다 그래도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줬죠. 뭘로 설명해 줬어요? 이낙연은 대권 후보가 아니다. 이낙연은 대권 후보였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크게 흔들릴 수 있었는데 몇몇 여의도 정치인들이 나간다 그래갖고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절대 민주당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민주당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나감으로써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게 되고 이번 선거에 왜 민주당이 승리가 해야 되는지 오히려 더 파래진 민주당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해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이라는 쟤네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히든 카드였어요. 더 이상 국힘당은 내세울 카드가 없죠. 천공을 내세우겠습니까? 건진을 내세우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오빠 내가 나갈까? 닥치세요. 이렇게 되잖아. 오빠 나 선거 잘하는데 라고 하면 뭐 줄리 특검 줄리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내세울 사람이 유일하게 히든이 한동훈이었는데 한동훈이가 여러분들이 신선함이 있어요? 끝났어요. 정치라는 게 오래 가질 못해요. 한동훈이가 다니면서 윤석열과 좀 다르다. 한동훈이는 어떤 역사의식이나 대한민국의 비전. 한동훈이는 검사로 생각했는데 한동훈이는 재주 있는 사실상 정치인이다라는 느낌이 하나도 없죠. 그냥 자기 지지자들만 어디 가갖고 이렇게 셀카 찍고 으쓱 뒤꿈치 좀 한번 들어주고 나보다 키 큰 애 오면 뒤꿈치 한번 들어주고 으쓱 제 지지자들만 늘 따라다니는 지지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다 그래갖고 지금 국힘당이 공천이 잘 된 것도 아니고 국힘당의 공천에 잡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금 얼마나 이 선대위의 무게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선대위 무게감. 안철수가 무게감이 있어요? 안 합니다. 철수할 겁니다. 또 철수. 그렇죠? 안철수가 무슨 안철수가 누가 봐도 무게감에 있는 정치인 뭔가 진득하게 붙어있어서 정치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수도권 정치에서는 안철수 나경원 나경원 생각하면 뭐만 있어요. 피부과 1억이랑 빠루밖에 더 있습니까? 나경원이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무슨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또 누구예요?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뭐가 있습니까? 양평고속도로 혼자 총대 매려다가 안 된다 싶으니까 지금 한동훈한테 미래의 주도권을 뺏길까봐 이재명과 자기가 붙겠다고 했더니 운동권 청산당하고 앉아있고 이재명 턱 밑도 쫓아가지 못하고 저쪽에서는 박빙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인천 계양의 분위기는 누구더라?
원희룡이가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욕 뒤지게 먹는데요. 현장에 있던 제 친구가, 인천 사는 친구가 얘기를 들었는데, 밥 먹고 있는데 원희룡이가 들어가고, 아저씨! 밥맛 떨어져 나가! 진짜 그랬대요. 밥맛 떨어져요 나가! 제가 오니까 밥맛이 떨어집니까? 나가! 이 씨발! 뭐 진짜 사람들이 그런 반응이래요. 정말로. 그럼 뭐예요? 지금 데이터가 잘못된 거죠. 거의 원희룡이랑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율은 20% 이상 차이 난다는 거예요. 한동훈의 한계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왜 한동훈과, 여러분들 요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정치는 선거, 제가 뭐라 그랬죠? 한 달 전, 3주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계속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선거 한 달 전, 3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누누이 얘기하잖아. 지금 제일 안 보이는 게 누구죠? 이준석. 이준석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한동훈이 점점 안 보여요. 왜 그러냐? 조국이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조국이 딱 제가 나가야 된다는 타이밍에, 그쵸? 한동훈이 나올 시점까지 선거 한 달 전에 조국이 그러니까 뭐든지 정치나 선거 한 달 전, 3주 전에 나오면 모든 스포트를 다 받는 거야. 진짜라니까요. 그 정권은 사람들은 잊어요.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이 시끄러웠는지, 국힘당이 입틀막이었는지 그건 몰라요. 선거는 3주 전부터 마지막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사전 선거 운동하는 그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안 보이죠? 이준석 보여요? 이준석 하나도 안 보이죠? 이준석 언제 등판했어요? 이준석이는 10월 달부터 신당 차린다 그러고 이준석이도 늦게 차렸어야 돼요. 거의 12월 달에 신당 창당하면서 김건희 특검 거의 끝날 무렵에 신당 창당하면서 신선함이 없어진다니까? 결국은 이준석의 한계를 드러낸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응? 조국은 왜 지금 자꾸 언론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나왔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조국이 뭔지 모르잖아. 각 언론사에서 조국을 인터뷰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조국 장관님이 뭘 잘하고 있냐면 한동훈을 까잖아. 이제 알겠어요? 조국 장관님이 진짜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님이 민주당을 돕고 있잖아. 알겠죠? 국힘당의 한동훈이는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조국 장관님이 오늘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한동훈 딸 특검한다 그러잖아. 한동훈 딸 특검을 한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조국 대 한동훈으로 가는 거야. 조국 대 한동훈으로 가니까 이재명 당대표급이 아닌 거지. 한동훈이는. 그쵸? 선거 구도를 어떻게든지 이재명 심판, 윤석열 심판에서 이재명 심판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한동훈 자녀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특검하겠다라고 하니까 조국 장관님의 복수가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조국 대 한동훈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여태까지 사실 개혁신당이 지지율이 처음에 10% 넘고 그랬던 이유가, 이준석이가 한동훈이를 저격하고 윤석열이를 저격해갖고 올라갔는데, 이제 그 약발이 떨어진 거죠. 누가 봐도 여러분들, 이거는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부에게 뭐 복수를 한다? 말도 안 되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에게 원한을 살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조국은 한동훈의 자녀의 특검을 한다는 거는 분명한 복수예요. 왜? 원한이 있잖아. 한동훈이나 윤석열은 조국 장관에게 한 원죄가 있잖아요. 누가 봐도 조국 장관님이 한동훈 딸의 특검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아, 복수하는구나. 이거보다도 한동훈 딸도 뭐 있어? 이게 되는 거예요. 조국 가족들이 그렇게 털렸는데, 한동훈 딸도 뭐 있나 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게 있냐? 조국 장관의 어떤 조국 혁신당의 지지층을 봐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도를 흡수하는 능력이, 제가 여러분들이 뭐 민주당 표가 너무 가서 걱정이다라는 사람들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조국 장관의 지지층을 보면요, 40, 50 남성들이 많고요, 화이트 칼라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식들도 다 그렇게 키웠던 중산층 이상이 조국 장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거 그냥 강남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했던 짓이거든요. 이명박이가 만들었던 입시 제도예요. 응? 이명박이가 만들었던 입시 제도를 그냥 강남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하면서 봉사시간 써는 어디 가갖고 4시간 봉사하고 18시간 그거 그냥 관례였어요. 근데 조국이 당하면서 저건 좀 심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정말 경제력 있는 화이트 칼라들, 자식 교육에 좀 신경 썼던 사람들 있죠. 기존까지 어떤 그 국민의힘을 뭐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는 좀 조국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응? 그래서 지금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분포도를 보면 4050의 수도권 남성들, 그런 세대의 자식을 갖고 있었던, 그 다음에 호남, 수도권과 호남에서 경제력 있는 분들,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조국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아요. 왜? 조국이 지금 하는 게 윤석열 정부, 호남의 정신은 불의에 저항하고 독재 정권과 검사들에 대해서 호남만큼 검찰 개혁을 원하는 민주주의의 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조국이 당한 이유는 검찰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개혁하려다가 결국은 검찰에 된통 당해갖고 사실상 민주당 수박들이 발걸음을 뒤로 하면서 조국을 지켜주지 않고 조국을 희생양 삼은 거예요. 180석이 검찰 하나 못 때려잡았을 것 같습니까? 이러다가 우리 민주당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민주당에서 검찰에 책 잡힌 새끼들을 중심으로 조국을 희생양으로 던지고 자기네들은 뒤에 숨은 거예요. 응? 막 그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조국 한동훈 특검법 발의, 이거 솔직히 제가 한동훈 특검법부터 해야 된다라고 가장 먼저 외쳤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왜 한동훈은 특검법을 안 하냐? 그래갖고 22대 총선 끝나면 한동훈 특검법 발의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조국 장관님이 딸 논문, 대필, 에세이 표절, 의혹 수사하겠다. 22대 국회 개원 즉시 첫 번째 행동하겠다. 고발 사주 의혹 등 사유 차고 넘친다. 한동훈 특검 하면요, 핸드폰 다시 까야 되고요, 고발 사주 다시 까야 되고요, 공정한 수사 받으라는 게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한동훈, 김건희 전부 특검 받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한동훈도 총선 끝나면 어디 대사가 됐든지 튈 거다. 분명히 틀 거다. 왜? 한동훈이라고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분명히 틀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뭐 저보러 몰빵 외친다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이제 왜 신경 안 쓰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과 지금의 선거 제도가 똑같습니다. 그때는 열린민주당이라는 정당은 민주당이 반발해서 만든 창당한 세력들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부터 해갖고 열린민주당의 창당을 반대했었고요. 지금 조국 신당은 민주당과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민주당의 총선을 망칠까봐 조국은 민주당의 입당 신청조차도 못하면서 본인도 윤석열 심판에 하나의 돌이라도 들겠다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만든 정당이에요. 이건 선거공학적으로 볼 수 없죠. 이거는 국민들의 검찰개혁의 의지에 반영된 신당 창당이고, 여기에 영입되는 인사들을 보면 정말 라인업이 대단합니다. 입당하는 리아 같은 애들 말고 박은정 검사, 차기근 변호사, 거기에 이규현 검사,
이런 사람들만 봐도,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 이런 사람들만 봐도 누가 봐도 윤석열 정부와 가장 강하게 싸울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은 지금 모두가 윤석열 정부가 조기 종식을 원하죠. 조기 종식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은 조국같이 못 싸워요. 그렇죠? 누가 봐도 민주당은 총선 큰 정당이죠. 수권 정당을 노리는 정당은 지금 한동훈 특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맞받아 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조국 신당에서 조국이니까 검찰을 때려잡겠다는 얘기를 하고, 조국이니까 박은정이라는 사람을 영입할 수 있었던 힘이 있는 거예요. 조국이 아니라 그러면 박은정이 정치를 했을까요? 안 하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재명 당대표님이 열심히 싸우는데, 제 말은 큰 정당 대 큰 정당이 싸울 때는 전체 선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공격을 못해요. 응? 작은 부분에 있어서 공격을 못해요. 이런 소수 정당들이 공격하는 거랑 민주당은 큰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사려야 될 부분 선거 앞두고 말조심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이런 정당은 비례정당이기 때문에 타겟이 분명한 거예요. 조국 신당의 바람은 타겟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국 혁신당이 전국적으로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4050에게 지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정당의 타겟이 분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정당은 왜 이번에 신당을 창당했는지 알 수 있죠. 드론미래나 이런 정당은 왜 얘를 창당했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좀 공감이 가세요? 드론미래는 왜 창당했지? 이낙연이 저 나가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쟤네 왜 창당했지? 그냥 반년? 이 정도밖에 없지만, 조국 신당은 왜 창당했는지가 정확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당을 찍으면 적어도 윤석열 독재를 막고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비전과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몰빵 하실 분들 하세요. 근데 이번만큼은 조국 현상에 대해서 몰빵을 외친다고 되는 현상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많이 승리를 하고, 조국 신당과 함께 민주진영의 비례정당이 최대한 국힘당에 갈 비례정당의 어떤 의석수를 줄이면 우리는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100석 미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비례와 어떤 그 지역구를 합쳐서 국힘당을 반드시, 개혁신당이나 국힘당을 개혁신당은 만약에 국힘당이 95석 정도 얻고 이준석이가 5석 얻으면 얼마나 러브콜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국 신당의 가장 강력한 선대본부장은 누구냐? 윤석열과 한동훈이에요. 거기에 김건희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김건희,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성 정당인 검찰 조직이 결국 조국 정당을 키워주는 거예요. 나나 어떤 김어준 총수나 뭐 박시영 대표나 뭐 새날에서 조국 신당을 띄워준다? 조국 신당을 띄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띄우지 않아도 조국의 신드롬은 죽지 않아요. 지난 21대 총선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 누가 봐도 지난 총선에서는 이번 21대 총선의 위성정당 제도가 어떻게 될지,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될지를 사람들이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21대 총선을 겪으면서 이 위성정당 비례연합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 결국은 민주당에서 당선해갖고 전부 각자 당으로 돌아가서 위험성이 있구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것이죠. 그쵸, 제 말이? 그래서 이번에 선뜻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당연히 응원하죠. 그렇지만 선뜻 그쪽에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응? 맞아요.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민주당 언제까지 싸우고 언제까지 민주당이 이렇게 수박질하냐고 하다가 갑자기 조국 신당이 한동훈 특검하겠다, 윤석열 조기 종식시키겠다, 박은정 검사가 들어오자마자 윤석열이 끝나면 내 임기도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카타르시스가 폭발하는 거죠. 응?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를 너무 좋아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아끼는 분들 물론 몰빵 좋아요. 그러나 조국을 적대시하지 마세요. 조국이 민주당 뒤통수를 깔 사람들도 아니고 조국은 어느 정당과 싸우겠다는 명분과 목표가 확실한 정당입니다. 그거는 이재명을 위하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은. 민주당 몰빵을 외치면 그냥 몰빵을 외치세요. 왜 조국을 말도 안 되는 양정철이 뒤에 있다. 무슨 홍석현이 있다. 이런 허위사실 유포를 해갖고 왜 아군을 죽이려는 선거를 합니까?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러분들 지지자들 분에게 제가 하나만 부탁할게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싫어하는 진짜 썩은 수박들은 지발로 기어나가고 이제 남아있는 수박들은 공천에서 컷오프되고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통쾌하시죠? 이런 역사적인 공천 처음 봤죠? 저도 그래요. 이런 혁명적 변화적 공천은 처음 봤습니다. 늘 민주당은 우리가 김영주에게 공천을 줬다 그러면 김영주의 본 모습을 못 봤을 테고 지금 수박들을 날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은 그 자리에 안주해서 22대 국회를 또 뭉개버렸을 겁니다. 이번 22대 국회는 누가 뭐라 해도 친명체제의 완성이고 결국은 민주당의 혁신적인 변화와 기득권의 변화입니다. 기득권의 세대교체예요.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이 공천 탈락한 수박들을 2번 죽이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공천에서 탈락한 우리가 불렀던 수박들을 그 상처를 여러분들이 치유해줘야 돼요. 저는 진정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라면 제발 이번만큼은 낙천자들을 잘 위로하는 지지자들이 됩시다. 낙천자들을 잘 위로해갖고 그들이 민주당을 이탈하지 않고 자기의 지역구에서 자기를 이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정말로 좀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크게 어차피 그 사람들은 22대 국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22대 국회에서 이제 볼 일 없어요. 그러면 너 잘 떨어졌다 이 새끼 수박 새끼 너는 뒤져야 돼 계속 이러는 악담을 퍼붓는 것보다 그래도 이번에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했지만 이번에 당선된 그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응원하면 그 사람은 나가고 싶어도 나갈 마음이 없겠죠. 응? 그게 우리 지지자들이 이제는 저는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응? 왜 그러면 그들도 수박 소리 듣는 것도 힘들었을 테고 물론 그들이 그거는 자초한 일이죠. 그러나 자기가 늘 배지를 달 거라는 어떤 안주하고 지역구 관리를 나름 잘했다 그러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공천 탈락하면 사실 백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천 탈락한 사람은 수박 잘 떨어졌다 이런 말은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공천 탈락 이후에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에 남아서 선당 후사한다는 사람들은 응원해주는 우리 지지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재명을 돕는 거고 민주당이 통큰 정치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22대 국회부터는 모두가 친명 비명할 것 없이 민주당이 하나가 돼서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조기 정권을 위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재명을 위하는 지지자라면 전 그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조국 신당의 비례 후보 모집만 101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조국 장관님은 앞번호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민주당 공천을 좀 봤거든요. 시민사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정말로 저는 예상외로 시민사회에서 추천했던 일본의 전지의 청년운동가 반미단체 물론 사퇴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되게 괜찮았어요. 이번도 하여튼 이번들 들어가면 전투력 짱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총선이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수구 세력들의 프레임에서 더 이상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전지혜라는 사람이 이번에 후보를 사퇴를 했어요. 근데 이 사퇴 이유가 뭐냐면 어떤 과거의 진보당에서 반미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과연 사퇴를 해야만 할까?
친일은 정당화되고 반미를 외치는 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게 죄가 되는 문제인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반미 단체에서 반미를 외친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전쟁을 막고자 평화 운동가였어요. 전 미국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하고 전 세계에 미국을 자기는 전쟁을 반대한다 평화 운동가였어요. 근데 조중동과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이 반미의 선봉에 섰다 그러면서 사실상 또다시 이념적 척도로 레드 컴플렉스를 씌우면서 이분들이 민주당의 폐해가 될까봐 스스로 비례대표를 사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시민사회에서 추천했던 여성도 이번에 오늘 사퇴를 했어요. 정령이라는 후보도 사퇴했는데 이분은 여러분들 뭐냐면 농민 출신 목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사드 반대했다고. 여러분들 사드를 찬성해야 됩니까? 사드를 반대하는 게 과연 그게 반미고 그게 사드를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천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런 게 너무 아쉬워요. 조중동의 프레임에 몸 낮추고 종북몰이에 뒷걸음치고 저는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여태까지 미국과 일본을 빨아대는 거는 정당시대고 미국에게 자주 독립국가의 명목으로 진정한 독립이라고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속적인 관계가 한미의 동맹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사대주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저는 이분들이 떨어지는 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 목이 지금 공개 오디션에 10명이 지금 시민사회에서 1번 전지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몫을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분들을 제가 나름 추천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비례 여성 5명, 남성 5명 이 추천됐는데 지금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아직도 제대로 된 어떤 이름이 안 나오고 있었는데 민주당목 비례대표 선순위에 배치될 20명 안에 들어갈 사람은요. 교사 출신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 오세희 전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강유정 영화평론가,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고재순 전 노무현재당 사무총장 이렇게 5명이 현재 여성목으로 20번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고요. 남성 인사로는 위성락 전 주 러시아 대사,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 정일호 전 민주당 총무국장,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번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0번부터 20번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시민사회 대표 1명, 그다음에 민주당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퐁당퐁당 1번 시민사회 대표, 2번 민주당, 3번 뭐라 그랬더라? 진보당, 4번 새진보연합, 다시 5번 시민당, 6번 민주당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머지 이제 20번 이후에는 사실 당선 가능성이 없잖아요. 20번 이후에는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1그룹은 20번 안에 들어온 여성 5명, 남성 5명이 1그룹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민사회 추천, 그 다음에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3명, 4명, 10명을 구성하고 민주당은 여성 5명, 남성 5명.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이 1, 2, 3, 1, 2, 3, 1, 2, 3 이런 교차적으로 20번까지 들어가는 섞이는 형태고요. 나머지 뒷번호는 전부 민주당이 차지합니다. 21번부터 조원희 민주당 경북도당 농민위원장, 서재현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최영승 전 대구 대한변협 회장. 그러니까 사실상 20번 이후는 당선 가능성은 없지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선거판 잘 읽는 거 아시죠? 서승만은 한 20몇 번 되겠죠.
그냥 냅둬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제가 선거판 판세 잘 읽잖아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이번에 비례 선거요. 조국 혁신당에게 민주당이 집니다. 진짜로요. 이게 예사로운 바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대표 많이 돼야 14번이에요. 많이 돼야 14번이에요. 거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이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소한 차이로 막상막하가 되든지 조국 신당이 제가 보면 이번에 비례 투표에서 거의 18%에서 최대 22%까지 나올 것 같아요. 18에서 최대 22%까지 지지세가 나올 것 같아요. 민주당이 왜 그러냐? 듣도 보도 못한 용해인지 같은 애들 재선한다고 나오고 앉아있죠.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진보당 후보, 민주당 후보, 새진보연합 후보들이 나오니까 찍기가 싫은 거예요. 응? 찍기가 싫은 거죠. 아마 20% 이상을 얻으면 한 12석? 12석 정도? 좀 봐야 되지만 제가 보면 밖에 민심을 좀 봤어요. 밖에 민심을 봤는데 어르신들도 조국 좀 잘 됐으면 좋겠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조국 장관님이 만든 조국 혁신당은 타겟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찍고 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지금 민주당 찍어봐야 얘네들이 누가 당선될지도 모르고 얘네들 다 흩어지는 애들인데 여기 찍기 싫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조국 혁신당을 찍으면 1번이 누구고 2번이 누구고 누구까지 당선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응? 제가 봐도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잘못하면 이거 그래서 이번 제가 오죽하면 20명 중에 15명이 민주당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응? 20명 중에 15명이 민주당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 잘못하다가 민주당 비례 후보 남자 5, 여자 5 해봐야 남자 2, 여자 2 정도 되면 잘 되는 거다. 응? 왜냐면 사람들은 조국하면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국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국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 비례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 비례가 여러분들 보시면요 감동이 없어요.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데 민주당 비례정당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다시 하라고 한 거는 진보당에 반미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 지난번에는 몰빵하자고 하면서 욕먹고 이번에는 전 조국 신당 마음이 가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번에 몰빵하실 분들은 몰빵하세요. 저는 조국 신당에게 몰빵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민주당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민주당 찍으시고 조국 신당에게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조국 신당 찍으세요.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국이 등장하고 나서 이준석의 지지율이 낮아졌다는 건 뭐죠? 이준석이 흡수했던 중도를 조국이 흡수한 겁니다. 40대 50대 칼라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표만 가져갔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이에요. 처음에 개혁신당이 15% 정도 나왔었잖아요. 지금 개혁신당, 조국신당의 출연 이후에 이준석 신당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준석 처음에 10% 넘어갔었잖아요. 지금 이준석 신당 잘해봐야 3%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저런 게 있어요. 또 정의당 표를 많이 흡수하는 거예요.
정의당도 이렇게 라인업을 꾸밀 수 없고 이렇게 강하게 한동훈 특검한다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좀 답답해서 조금 센 정당을 여태까지 지지해 왔던 정의당을 찍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조국 신당을 응원하는 게 많아요. 신장식도 여러분들 정확히 보면 정의당 출신의 노회찬계죠. 신장식은. 사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조국이나 문재인이나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조국 장관님은 오히려 정의당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던 사람이 분명하죠. 조국 장관님도 노회찬 전 의원, 고 노회찬 의원님과 굉장히 어떤 정치적 식견이나 그런 거에 더 가까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조국은 어떻게 보면 숨겨있던 본인의 전투력이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조국 장관님은 원래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던 분이에요. 응? 그러나 워낙 성품이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조국 장관님이 그러는 거고, 노회찬의 후원회장이 조국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지금 민주당 비례가 떨어지는 거 아픔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러면 다 민주당 찍으셔도 되고, 근데 민주당 비례가 매력이 없다는 거야 사실 지금. 응? 민주당 비례가 지금 매력적인 분들이 없잖아요. 누가 알아요? 여러분 지금 민주당 비례 이 사람 꼭 잘 들어왔다, 이 사람 당선돼야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지난번 더불어시민당에 들어올 때 꼭 당선시키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윤미향이었어요. 윤미향이었어요. 윤미향. 저는 저희가 시민당 만들었을 때 더불어시민당에서 반드시 윤미향은 당선시켜갖고 저 일본군 성노예 사건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바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윤미향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 조중동과 대한민국의 수구 반 친일파 새끼들이 가장 먼저 윤미향을 죽이더라고요. 그러고서 거의 의정활동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 더불어시민당의 비례에서 그나마 활동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동주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지역구를 받았죠. 그분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회장하면서 훌륭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이번에는 MBC 여론조사 분당 안띨수 47, 이광재 46. 우와! 이광재. 야, 근데 여러분들 이광재 의원님 개소식할 때 영상 봤어요? 이광재 의원님 개소식할 때 연설, 노무현 대통령 생각나는 연설한 거 봤어요? 나 찡했어. 이 영상 뭐였냐면, 후보가 뭘 여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요거 한 번만, 대통령 뒤질래? 윤 특검 받을게. 이거 왜 있지? 씨발 큰일 날 뻔했네. 지워. 씨 큰일 날 뻔했네. 씨. 요거 한 번만 좀 보고 갈게요. 여기서부터 보세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서로를 삿대질하고, 그런 나라를 우리는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 우리는 새로운 나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이광재가 이곳 분당에서 이번에 선거하게 된다면 분당은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가 될 것이고, 통합을 향해 나는 위대한 나라로 나가는 첫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 제가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 정말 민주당 얘기가 많아서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민주당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지 참 깊이 고민하고 답이 쉽지 않습니다. 권양석 여사님이 이런 화환을 보내왔습니다. 새로운 노무현. 이제 우리 새로운 노무현이 나아갑시다. 다들 노무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노무현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고난 속에서 부딪히고 자기의 신념을 잃지 않은 지도자들입니다. 가슴 뜨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김대중 노무현으로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서 앞으로 나아가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정치를 해나갑시다. 목포 사람 김대중은 저 아무런 연구가 없는 강원도 인제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것도 60년 전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부산의 노무현 대통령은 종로에서 도전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들에게 지역 연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국민을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인가, 그들의 지도자들의 뜨거운 가슴과 열정과 애국심을 우리 함께 가지면 민주당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탄천을 갔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복이 들어옵니다. 민주당을 지지해 주는 분들은 정말 민주당 단결하면 잘 될 텐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길거리 가다 보면은 저보고 출마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선거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어려운 선거를 결심해줘서 고맙다는 분들 참 많이 만납니다. 저는 희망을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뿔뿔이 흩어졌던 노사모들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분열됐던 우리의 친문도 친명도 이곳 캠프에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여기에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광재를 국회의원 캠프에 대한민국이 하나로 모이는 통합의 열기가 지금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 바깥에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장도 난을 보내오셨다. 진보와 보수 모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곳 캠프에서부터 통합이 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예측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가 예측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민주당원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마음을 봅시다. 분열을 극복해야 합니다. 분열을 극복하는 건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다시 노무현, 지지했던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도, 중도, 보수도 여기서 모이면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까지만 들을게. 하여튼 내일 나오십니다. 오늘이죠. 오늘 이광재 의원님 구독 안 하신 분들 이광재 TV 구독 좀 해주시고요. 오늘 밤 10시에 분당을 뒤집어버린 이광재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근데 연설을 나보다 못해. 연설은 저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연설 한번 좀 연설을 좀 알려드릴게요. 분당 같은 데 가서 연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당의 특징이 뭐야? 연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분당 시민들을 만나서 대중 앞에서 만나면 마이크를 딱 잡아서, 언제까지 대한민국에서 부자들은, 좀 산다는 사람들은 부패한 국민의힘을 찍는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 분당 시민들은 잘 살지만 정의가 숨쉬고 상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산다는 분당이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줍시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치? 안 그래? 언제까지 부자들은 국민의힘을 찍는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부패한 국민의힘과 한 패거리고, 언제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 우리 분당만큼은 잘 살지만 정의가 숨쉬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이렇게 해야지. 와, 비례 1번 개총수. 야, 난 지역구 안 나가. 비례도 안 나가. 나 대통령 선거 나갈 거야. 저는 우리나라가, 제가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 강남에서 투표를 해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30%가 넘어요. 그렇잖아요? 강남에서 투표를 해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30%가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자들도 양심 있고 정의를 추구하고 상식과 공정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선거를 국힘당의 강남과 서초에서 국힘당 의원이 더 많이 나와서 배지를 단다는 이유만으로 강남구 전체나 서초구 전체가 욕먹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양심 있는 부자가 많아질수록 더 부자 동네에서 진보를 지지하는 그런 정당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주도가 저는 주류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자가 지지하는 정당, 민주당. 부자들이 양심 있게 공정하게 사회적 사회적 역할을 더 잘하는 어떤 부조리와 부패에 편승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부자는 존경받지 못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될 때 바로 부자들이 더 진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 부자들은 존경받지 못하잖아요. 어서 좀 부자면 어서 뭔가 하나 헤쳐먹었겠지, 또는 부모한테 많은 것들을 물려받아서 저렇게 그냥 먹고 살겠지. 어떤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똑바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갔고 저 사람들이 하나하나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럽고 치사해도 줄 서고, 좀 부당하고 부패한 사람들과 어울려도 내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양심을 팔아도 돈이 생긴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잘못된 대한민국의 문화, 대한민국의 패거리, 이게 바로 기득권 카르텔이거든요. 당당하게 부자가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그 부자들이 약자와 서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많은 의료보험료나 더 많은 세금들이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에게 쓰일 때 자기가 그 많이 낸 세금의 가치를 더 생각하는 거고, 저는 부자가 대우받는 사회가 투명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부자는 자기 돈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세금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적게 내려고 하고, 저는 그게 바로 우리 사회가 썩어 빠졌다고 생각해요.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 부자가 당당하게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 그런 부자들은 사회적 본인들의 어떤 주어진 부자들이 책무를 다할 때, 그 대한민국의 주류가 교체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분당에서도 진보가 이긴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올바른 생각을 하고 사는 부자들은 분당에 많이 있다. 이런 좀 프레임으로 언제까지 부자는 부패한 사람들, 기득권 집단들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 것이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디 얘기하다 그랬죠? 내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10시에 이광재 의원님 나와주셔서 아마 오늘 여론조사 발표 어디 여기저기서 돌린 거 결과 나오면 거의 제가 보면 제가 선거판 잘 읽잖아요. 분당을 제가 한번 좀 돌아봤어요.
분당에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당에서도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김병욱 의원이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거기는 이재명 당대표님이 분당 한번 왔다 가면 김은혜가 의외로 인기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분당갑보다 분당을이 이번엔 김은혜가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광재, 김병욱 그다음에 다 당선시켜야 돼요. 성남에서는 김태년, 김태년이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예요. 김태년, 이광재, 김병욱, 성남 분당 라인을 우리가 사수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은 한번 뜨면 성남 분당 이쪽은 아무래도 이재명 당대표의 고향 아닙니까? 정치적 고향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은 얼마든지 지지율 한 5%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제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김태년, 이수진. 성남 싹쓸이 해야 돼요. 성남을 싹쓸이 해야지 분당도 영향력이 가는 것이고, 그럼 수도권에서는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뭐죠?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거의 2시간을 넘게 했네요. 예, 오늘 방송은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심층 분석은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